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컨비네이션 팩터의 파트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컨비네이션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중요성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연결돼서 파트 2 네 번째 중요한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비네이션 팩터는 환자 치아의 이동의 속도를 또한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A번처럼 하이앵글이냐, 오픈 바이 타입이냐, 로우 CF냐 이렇게 우리는 감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치아 이동의 속도가 빨리 됩니다. 이에 반해 B번의 골격, 로우 앵글 타입, 딥 바이, 하이 CF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 이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이동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속어치를 발치하게 되면 발치 공간을 메꾸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 이동의 속도는 이와 같이 컨비네이션 팩터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팩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치아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컨비네이션 팩터가 크다라는 것은 로앵글 타입이 됩니다. 근육의 활성도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반면에 이와 같이 이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 이동이 빨리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딥 바이트 골격에 있어서는 강력한 바이트 포스 때문에 치아 이동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라탈 플랜이 있고 맨디블라 플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츄잉 에피션시를 봤을 때 로우 CF 타입, 이는 하이앵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CF는 ODI와 LPDI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크냐 작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크다라고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ODI와 LPDI를 더한 값이 큰 하이 CF인 경우에 있어서는 로우 앵글 타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츄잉 에피션시가 크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와 같은 컨비네이션 팩터는 치아가 배열할 수 있는 골격적인 볼륨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치아가 배열을 하기 위해 있어서는 이와 같이 수직적인 어느 정도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파란색 골격과 빨간색 골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파란색 골격은 우리가 로앵글 타입이 될 거고, 이와 같이 빨간색 골격은 하이앵글 타입이 될 것입니다. 치아가 배열하려고 하면은 뒤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빨간색 공간에 있어서는 치아가 배열할 공간이 저루방 쪽으로 이와 같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해 로앵글 타입,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치아가 저루방 배열될 공간이 저루방 쪽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저루방 쪽으로 배열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발치로 배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딘가의 치아를 뽑아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파라탈 플랜, 에비 플랜, 맨디블라 플랜이 이루는 이 삼각형을 여러분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컨비네이션 팩터를 우리는 아파트 평수에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수에서는 우리가 침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100평방미터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2개의 침실과 2개의 화장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와 같이 8 곱하기 8, 64평방미터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니까 어딘가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없애는 게 화장실 하나를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침실 2개와 그 다음에 하나의 화장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다 배열할 수가 있고,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딘가 치아를 뽑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X축을 저루방적인 상태로 평가합니다. 이런 APDI로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Y축은 수직적인 상태를 평가합니다. ODI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5보다 크면은 우리는 가능하면 비발치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딘가 치아를 뽑아야 되겠죠.
이런 부정기업과 컴비네이션 팩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3급과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컴비네이션 팩터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2급과 오픈바이트는 컴비네이션 팩터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3급과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비발치로 치료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반면에 2급과 오픈바이트에서는 어딘가 치아를 뽑을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아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의 치아 크기 큰 치아들보다도 안모가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총생도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격이 작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치아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비발치로 배열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컴비네이션 팩터가 큽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주선 입이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치아를 뽑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이에 반해 이 환자인 경우는 컴비네이션 팩터가 140으로 작습니다. 근데 환자의 안모가 크게 나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발치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즉 ODI가 이 환자 80, 에피디아이 81, 컴비네이션 팩터가 165로 큽니다. 그래서 컴비네이션 팩터가 155보다 큰데 우리가 소구치를 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이트가 깊어질 수가 있고, 또한 상악 전치가 너무 들어가게 되면 디쉬인 프로파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트가 컬랩스 됨으로써 하악 전치부에 총색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발치한 공간에서 이와 같이 공간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이와 같이 컴비네이션 팩터가 이 환자는 작습니다. 146.5로 작습니다. 치료 후에도 이 컴비네이션 팩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발 치료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전치부의 바이트를 닫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교합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치료를 하게 되면 전치는 더욱더 전방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치료했다 하더라도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턱관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 ODI 63, APDI 71, 컴비네이션 팩터가 134, 크레스토 하이앵글 케이스입니다. 크레스토 오픈바이시죠.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저도 그래서 비발치로 처음에 치료를 했습니다. 컴비네이션 팩터는 138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155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컴비네이션 팩터가 작으니까 이 환자인 경우에는 안모는 나쁘질 않는데 재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컴비네이션 팩터는 139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 환자인 경우 상악 4번, 하악의 제2소구치 5번을 발치해서 치료를 끝냈습니다. 이때도 컴비네이션 팩터는 140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컴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에 발치를 통해서 바람직한 층모를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합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양호한 교합 상태를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ODI, APDI, 컴비네이션 팩터를 보고서 우리는 서로 다른 골격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급이냐, 1급이냐, 3급이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치아를 배열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는 파노라마 분석에서 이미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악의 제2대구치의 디지털 서피스에서 레이무스 엔테리어 보도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증리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하악의 8번은 매복이 되어 있고 하악의 7번 뒤에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의 7번 뒤에 하악의 제3대구치가 맹출을 하면서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가 충분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3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3대구치를 발치한다 하더라도 하악의 제2대구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컨비네이션 팩터, 그 다음에 부정교합,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어베어러브 스페이스, 하이 앵글 타입, 그 다음에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뒤쪽이 부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 앵글 타입 클래스에서는 뒤쪽이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뒤쪽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뒤로 밀게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 앵글 타입, 오픈 바이 크레스트인 경우에는 소구치 발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뒤에가 충분한 로 앵글 타입 딥 바이 크레스트에서는 소구치 발치보다는 제3대 구치 발치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에 비발치로 하기 위해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를 앞으로 내밀든지, 그런데 이거는 비심리적인 상태가 될 것이에요. 하악의 구치를 뒤로 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뒤로 갈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악의 전치는 더욱더 레비어 버전이 될 것이고, 하악 자체는 이와 같이 후하방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돌출된 안모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 환자에서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제한성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를 후방 이동할 때 A번처럼 이동을 할까요? B번처럼 이동할까요? 그럼 A번은 뭘까요? A번은 상악의 전치를 후방 이동할 때 이와 같이 토탈 알베올러스가 이와 같이 리모델링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B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미드루트나 그 다음에 알베올라, 마지막 알베올라 번만 리모델링이 되고 루트 쪽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번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임상에서 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B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B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 이동에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항목, 이런 컨비네이션 팩터는 이와 같이 루트 리섭션의 가능성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맥실라가 이렇게 얇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프리맥실라가 이렇게 두꺼운 경우,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프리맥실라가 얇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이 앵글 타입, 이는 오픈 바이 로 CF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리맥실라가 두꺼운 경우에 있어서는 로 앵글 딥 바이, 그 다음에 하이 CF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팩터와 코티칼 본의 두께, 그 다음에 심피시스와 그 다음에 프리맥실라의 두께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안에 있는 중에들, 이 환자는 컨비네이션 팩터가 160입니다. 근데 전치부 오픈 바이시에요. 프리맥실라가 얇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환자는 컨비네이션 팩터가 146으로 작습니다. 그런데 프리맥실라가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비네이션 팩터를 보고 그 다음에 프리맥실라와 그 다음에 심피시스의 두께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팩터가 155 이상인 경우에는 하이 CF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소구치를 발치한 경우 바이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CF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하악의 제일 소구치는 발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즉 가능하면 비발치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만 소구치 발치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컨비네이션 팩터가 15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 로 C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커다란 문제점은 비발치로 했을 때 바이트가 오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로 CF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테이프한 POP와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이런 POP에 관련돼서는 다음번 파트인 덴처 패턴 애널라이시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고치 발치보다는 가능하면은 구치부의 발치가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 제3대 구치 발치, 그 다음에 적응적인 경우에는
상악 7번 발치가 좋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하악의 제1소고치 발치보다는 하악에서는 제2소고치 발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우측 보면은 1급의 견치관계입니다. 왼쪽은 견치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상악의 견치가 하악 견치보다 전방에 위치합니다. 풀크레스2가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정조항은 왼쪽으로 변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ODI 67, 에피디아이 75, 컨비네이션 팩터는 142입니다. 맨디블라 프레닝글은 34도예요. 이 환자가 142가 155로 될 수가 있을까요? 이 환자의 경우는 이와 같이 입도 튀어나오고 전치 오버젯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프로페서 핫도와 그 다음에 돌아가신 김 교수님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때 두 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와 같이 로 CF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고치 발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또 교수님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교합, 오크루잘 플랜이 골격 형태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42가 우리가 변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부정교합에서 교합 평면이라는 것을 조절을 함으로써 특히 비발치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또 교수님은 골격이 작은 경우에도 비발치 치료를 하시게 되겠죠. 반면에 돌아가신 김 교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골격 형태가 이와 같은 교합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 142가 절대로 155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정교합에서는 이와 같이 소고치 발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환자가 되겠습니다. 치료 전 측모 돌출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악 전치가 돌출되고 정조항이 삐뚤어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은 풀크레스 견치관계가 되겠죠. 치료 후의 모습이 됩니다. 1급의 견치관계와 입 다무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 치료 전 셉과 치료 후 셉을 중첩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컨비네이션 팩터는 안 바뀝니다. 142가 140, ODI는 67에서 63, 에피디아이가 75에서 77, 2급 관계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ODI도 바뀌고 에피디아이도 바뀌지만은 컨비네이션 팩터는 안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그 기본의 평수를 먼저 정확하게 보고서 정해야 되겠죠. 평수가 조그만데 거기다 우리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치아를 배열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골격의 스켈레탈 볼륨, 즉 컨비네이션 팩터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